참여 선거가 실시됐습니다. 여당 압승으로 아베 총리가 의도한 개헌선을 확보할 수 있다는 출구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선거는 끝났지만 아베 총리가 바로 한국과의 관계 개선에 나설 가능성은 낮습니다. 우리 정부가 선거 이후 일본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 인사들의 대일 강경 발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야당은 반일 감정을 선동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올해 들어 내륙에서 일어난 지진 중 가장 강력한 규모 3.9의 지진이 경북 상주에서 발생했습니다. 2, 3초 정도 진동이 건물이 흔들릴 정도로 크게 진동이 울려서 놀랬던 기억입니다. 이 지역에 지진이 잇따르면서 대형 지진의 전조 현상이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태풍 다나스가 소멸해 비가 잦아든 이후에도 토사가 유출되는 등 피해가 이어졌습니다. 불어난 계곡물에 피서객이 고립됐고 침수된 농경지에선 복구 작업이 진행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요일 밤 9시 뉴스입니다. 오늘 경북 상주에서 규모 3.9의 지진이 발생했죠. 피해는 없었지만 놀라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이 소식은 잠시 뒤에 전해드리고 먼저 한일 갈등 문제에 파장을 몰고 올 수 있는 일본 참의원 선거 소식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출구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아베 총리가 이끄는 여당이 압승해 개헌선 확보도 가능하다는 예상이 나왔습니다. 도쿄에서 황현택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자민당과 공명당 등 열린여당의 과반 확보는 확실시되고 개헌 세력의 개헌안 발의선 도달도 가능하다. 오늘 저녁 8시 일본 참의원 선거 투표 종료와 동시에 발표된 NHK의 출구조사 결과입니다. 参議院全体の3分の2を維持するのに必要な85議席に届く可能性もあります。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전체 참의원의 절반인 124명을 새로 뽑았습니다. 이미 70석을 확보해 두고 있는 열린여당은 이번 선거에서 최소 67, 최대 77석을 더해 전체적으로는 과반인 123명을 크게 웃돌 걸로 나타났습니다. 선거 전부터 이미 예상됐던 결과로 더 큰 관심은 개헌안 발의선인 참의원 3분의 2 도달 여부였습니다. 여당의 보수야당까지 더한 개헌 세력은 최소 76석에서 최대 88석을 추가 확보할 걸로 예상돼 마지노선인 85석 도달도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베 총리는 다시 전쟁할 수 있는 국가를 만들기 위해 평화헌법을 바꾸겠다고 별러왔습니다. 自衛隊の皆さんは24時間待機をしながら国民の命を守るために全力を尽くす。共産党は憲法違反と言っている。 최종 개표 결과는 내일 새벽에 나옵니다. 개헌안 발의선 도달 여부를 두고 마지막 투표함이 열릴 때까지 숨막히는 접전이 예상됩니다. 도쿄에서 KBS 뉴스 황현택입니다. 출구조사 예상대로 최종 결과가 나오면 아베 총리에게 더 힘이 실리는 셈이 될 텐데요. 그럼 앞으로 한일 갈등 국면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도쿄를 연결합니다. 이민영 특파원, 아무래도 가장 큰 관심은 앞으로 한일 관계일 텐데요. 어떻게 전망해 볼 수 있을까요? 네, 단시간에 한일 관계가 좋아지는 건 어려워 보입니다. 아베 총리가 수출 규제 카드를 통한 한국 때리기를 선거에 이용한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아베 정권의 생각은 이번 선거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한국과의 관계 재설정, 나아가 동북아의 안보 틀을 근본적으로 흔드는 노림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선거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한국과의 관계 개선에 바로 나설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한 가지 변수는 미국의 관여 여부인데요. 내일부터 24일까지 한미일 삼각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해온 대표적 인물이죠.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일본과 한국을 차례로 방문합니다. 내일 일본 방문에서는 고노 외무상 등을 만나고 이어진 방한에서는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강경화 외교부 장관, 정경두 국방부 장관도 만납니다. 일본이 화이트리스트 배제를 언급하고 한일 군사정보 보호협정 파기까지 거론되는 상황에서 볼턴 보좌관이 모종의 역할을 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네, 일본이 추가 규제 카드를 꺼낼지도 궁금한데 현지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네, 추가 규제가 나올 가능성은 높고
시기가 문제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일본은 그제 담화를 통해서도 추가 규제를 시사했습니다. 이른바 화이트 국가에서 제외해 수출 심사 우대 조치를 없애는 조치가 가장 먼저 거론되고 있습니다. 오는 24일까지 의견 수렴을 거친 뒤 강요회의를 통해 결정하는데요. 이르면 오는 30일 이전에 강요회의를 통과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표 절차를 거쳐 3주 뒤 시행되는데 이러면 광복절 이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이 일본의 백색 국가 명단에서 제외되면 비전략물자 수출도 규제할 수 있는 캐치올 제도에 따라서 식품과 목재를 뺀 거의 모든 산업이 영향을 받게 됩니다. 다음 주 화요일부터 예정된 세계무역기구 WTO 일반 이사회에서 이런 문제 등을 두고 한일 양국의 치열한 외교전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하나 더 물어보죠. 물론 출구조사 결과는 의석 3분의 2도 가능하다고 나왔지만 만약 이 정도 의석을 확보하지 못하면 아베 총리가 개헌을 포기할까요? 네, 일단 속도 조절을 할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고 개헌 논의 자체를 포기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3분의 2 의석 확보에 실패하면 아베 총리는 개헌에 찬성하는 야당 의원 영입이나 정계 개편 등을 통해서도 개헌을 계속 추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출구조사 결과를 보면 개헌 세력이 중의원에 이어서 참의원까지 장악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 개헌안이 국회 문턱을 넘는 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개헌의 최종 관문은 국민투표이고 과반수 이상이 찬성해야 합니다. 2달 전 헌법기념일에 실시한 여론조사를 보면 응답자의 64%가 개헌에 반대했습니다. 국민 여론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민영 특파원이었습니다. 한국과 중국, 일본 세 나라가 다음 달 하순 중국에서 한중일 외교장관 회담을 여는 방향을 협의 중이라고 외교부 당국자가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다만 일본과의 양자 회담과 관련해서는 전혀 정해진 것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한중일 외교장관 회담은 지난 2016년 8월 도쿄에서 열린 이후 개최되지 않았습니다. 앞서 일본 요미우리 신문은 이 회담이 열리면 징용배상 판결에 대한 한국 정부의 대응을 거듭 촉구할 방침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청와대는 참의원 선거 이후 일본이 어떻게 나올지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기류는 강경합니다. 조국 민정수석은 쫄지 말자, 싸워서 이겨야 한다라고 썼고 문정인 특보도 일본이 한국 정권을 바꾸려고 한다면 내정 간섭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일본이 추가 보복에 나서면 정면 대응할 방침입니다. 김지성 기자입니다. 일본 국력은 분명 한국 국력보다 위지만 지레 겁먹고 쫄지 말자. 일본 수출 규제와 관련해 연일 여론전 전면에 나서고 있는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페이스북에 남긴 글입니다. 다음 주 열리는 WTO 일반 이사회는 정식 재소전 탐색전이라면서 정부는 서희와 이순신 역할을 함께 수행하고 있다고도 했습니다. 외교적 노력도 기울이지만 맞대응 카드를 함께 준비 중이라는 겁니다. 조 수석은 제일 좋은 건 외교적 타결이고 정부도 노력하고 있다면서도 법적 외교적 쟁투를 피할 수 없는 국면엔 싸워서 이겨야 한다며 국민들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문정인 대통령 통일 외교안보 특보도 가세했습니다. 문 특보는 학자의 견해라는 전제하에 일본의 경제 보복은 내정 간섭과 마찬가지라고 언급했습니다. 이건 이대로 안 되겠다. 한번 바꾸고 보고 싶다라고 하는 게 큰 문제 있는 것 아니냐. 그건 사실 내장 간섭이랑 상관이 아니죠. 야당에선 반일 감정을 선동하지 말라는 비판이 나왔지만 청와대는 크게 개의치 않는 분위기입니다. 그만큼 일본 수출 규제에 대응하는 청와대 내부 기류가 강경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다음 주가 이번 사태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고 참의원 선거 이후 일본 정부의 대응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외교적 해법의 길은 열어두되 일본이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는 등 추가 조치를 할 경우 우리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수위를 높여 전면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KBS 뉴스 김지선입니다. 국회에서는 추경안 처리를 놓고 친일 논쟁이 불거졌습니다. 민주당은 추경이 재해복구와 경제 한일전을 위한 거라며 이를 막는 한국당은 신친일이냐고 압박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당은 위기를 야당 탓으로 돌린다며 한심하다고 맞받았습니다. 추경안은 처리 자체가 불투명해지고 있습니다. 김준범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한국당을 향해 작심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추경을 볼모로 조건을 거듭 바꾼 한국당에 더 이상 끌려가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조건 없는 처리 요구입니다. 특히 일본의 경제보복 앞에서 대응용 추경 증액을 막는 건 친일이라는 논리도 펼쳤습니다. 한일전에서 자유한국당의 백태클 행위를 반복하는 것에 대해서 준엄하게 경고합니다. 우리 선수나 비난하고 심지어 일본 선수를 찬양하면 그것이야말로 신친일입니다. 자유한국당은 국방장관 해임 건의안 처리를 막기 위해 추경을 포기한 건 민주당이라고 나섰습니다. 정경도 장관이 뭐길래 그런 장관 한 명 지키겠다고 본회의를 무산시키고 추경까지 걷어차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친일 주장에 대해선 나경원 원내대표가 나서서 맞받았습니다. 나 원내대표는 국가적 위기 앞에서도 야당 탓을 하기 위해 청와대와 여당이 친일 프레임을 이용한다며 한심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바른미래당도 가세했습니다. 지금이 과연 국민을 향해 반일 선동을 할 때인가? 추경안은 88일째 계류 중입니다. 추경안은 최장 107일 만에 통과된 적은 있지만 처리 자체가 무산된 적은 없습니다. 현재 여야는 최악의 경우 추경안 처리가 무산되더라도 역풍이 상대방에게 불 거라고 보는 분위기입니다. KBS 뉴스 김준범입니다. 일본 상품 불매 운동은 갈수록 거세지고 있습니다. 이제 곧 휴가철인데 일본에 가볼까 하다가 생각 접으신 분들 적지 않죠. 일본 여행 신규 예약이 평소의 절반 이하로 뚝 떨어졌습니다. 예약 취소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공민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일본을 찾은 한국인 관광객은 700만 명이 넘습니다. 해외 여행지 가운데 단연 1위. 하지만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방학 때 오사카 여행을 계획했다가 일단 취소를 하고 안 좋은 분위기에서 여행 가는 것도 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조금 그렇고.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 이후 이렇게 예약 취소가 이어지면서 국내 여행업체들이 환불해준 일본 패키지 여행 상품이 4건 가운데 한 건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새로 예약하는 사람은 더 줄고 있습니다. 국내 1, 2위 여행사만 봐도 수출 규제 조치 이후 일본 여행 예약이 평소의 절반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이에 여행업계로서 적지 않은 타격이 예상되고 이런 흐름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항공업계 분위기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이미 예약해둔 항공권을 취소하는 비율은 아직 높지 않지만 신규 예약은 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름 성수기가 지난 9월 이후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가 항공사들의 경우는 일본 노선의 비중을 줄여 동남아나 중국 등으로 옮기려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습니다. 조심스러운 목소리도 있습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에 반대하는 건 분명하지만 일본 여행을 두고 자칫 사회가 분열되진 않을까 하는 걱정입니다. 반대하지 않는 사람은 친일파다. 또 이걸 반대하는 사람은 애국자다. 이런 식의 어떤 그 양극 논리는 저는 좀 아니라고 봅니다. 여행업계는 일본 여행 예약 움직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KBS 뉴스 공민경입니다. 오늘 경북 상주에서 규모 3.9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올해 들어 내륙에서 발생한 지진 중 가장 강력했는데요. 충청권과 수도권에서도 지진을 느꼈다는 신고가 잇따랐습니다. 정혜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북 상주의 한 주택가. CCTV 화면이 갑자기 심하게 흔들립니다. 진동은 10초 가까이 계속됩니다. 주택 마당과 인근 주차장에서도 강한 진동이 고스란히 전해집니다. 기차 지나가는 소리 비슷하게 해가지고 한 2, 3초 정도 진동이 건물이 흔들릴 정도로 크게 좀 진동이 울려서 놀랬던 기억이. 오늘 오전 11시 4분 경북 상주시 북북서쪽 11km 지점에서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규모는 3.9. 창문이 흔들리고 실내에서 많은 사람이 느낄 만한 진도 4 수준의 진동이었습니다. 올해 들어 내륙에서 일어난 지진 가운데 가장 강력했습니다.
경북뿐 아니라 충북과 대전, 더 멀리 떨어진 수도권에서도 감지될 정도였습니다. 전국 곳곳에서 놀란 시민들의 신고 건수가 300건에 육박했습니다. 교회에 있었는데 스크린이 이렇게 흔들렸고 그리고 제가 이렇게 휘청거릴 정도로 진동이 느껴졌어요. 다행히 인명과 재산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인근 원자력 발전소와 방사성 폐기물 처리장도 지진 피해 없이 정상 가동 중입니다. 규모 3.9 지진 이후 규모 1.5 여진이 잇따른 가운데 기상청은 추가 여진에 따른 피해가 없도록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발생된 에너지가 비교적 큰 지진이었기 때문에 이로 인한 여진 발생 가능성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단층의 원위치를 찾기 위해서 에너지를 추가적으로 소비를 하게 됩니다. 이번 지진을 포함해 올해 한반도에서 일어난 규모 2.0 이상의 지진은 50차례. 이 가운데 경북 지역이 17차례로 가장 많았습니다. KBS 뉴스 정혜미입니다. 이번 지진을 두고 대형 지진의 전조가 아닌가 하는 우려도 큰데요. 한반도에선 지하의 숨은 단층에서 지진이 발생하고 있어 언제 어디서 더 큰 지진이 날지 모른다고 전문가들은 진단합니다. 이유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올 들어 한반도 내륙에서 발생한 규모 2.0 이상의 지진은 모두 29차례. 이 가운데 북한 지역을 제외하면 경북 지역에서만 9차례로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어제도 경북 상주에서 규모 2.0의 지진이 났습니다. 규모 3.9 정도의 지진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여진 발생 가능성은 충분히 상존하고 있고요. 지진이 연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는 가정하에 비상 상황을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지진의 진원은 땅속 14km 지하 단층에서 시작됐습니다. 전문가들은 2016년 규모 5.8 경주 지진이 발생한 뒤 땅속에 남아있던 에너지가 경북 북부에 쌓여 상주 지진이 난 걸로 분석합니다. 하지만 이 또한 추정일 뿐 지진의 원인이 무엇인지 또 언제 어디서 터질지 알기 위해서는 지하 깊은 곳에 숨어 있는 단층 조사가 필요합니다. 현재까지 한반도의 지하 단층을 분석한 자료는 없는 상황. 행정안전부는 경주 지진 이후 한반도의 활성 단층 조사를 시작했지만 이마저도 지하 단층이 아닌 지표면에 드러난 단층만 조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지표에서 확인되는 단층 가운데 지진을 유발하는 단층은 단 하나도 확인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러므로 한반도와 같은 특수한 상황에서는 지하에 숨어있는 신부 단층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을 택해야 하며 지진을 예측할 수는 없지만 제대로 된 조사를 하면 최소한의 발생 가능성 정도는 확인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강조합니다. KBS 뉴스 이유민입니다. 태풍 다나스가 소멸한 뒤에도 강한 비바람의 여파로 추가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불어난 계곡물에 고립된 피서객이 구조됐고 침수된 농경지에선 복구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이희슬 기자입니다. 건물의 외벽 마감재가 강한 바람에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출동한 소방관이 밧줄로 마감재를 고정하는 등 긴급 조치에 나섭니다. 오케이, 딱거기. 오케이. 태풍 다나스가 몰고 온 폭우의 영향으로 비가 잦아든 이후에도 토사 유출과 같은 2차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오늘 새벽 부산 서구에 한 언덕 토사가 흘러내려 카센터 지붕을 덮치는가 하면 사상구의 한 아파트 뒷산에서도 높이 8m 규모의 토사가 순식간에 쏟아졌습니다. 전남 지역 농경지에는 덤프트럭 등 중장비가 동원됐습니다. 삽시간에 내린 폭우로 침수 피해를 본 농경지를 복구하느라 종일 진땀을 흘렸습니다. 수초가 떠밀려 와서 이 아까 말한 여기 배수 관문에 수초가 막혀서 자연 배수가 안 되기 때문에 이 수초를 제거하는 것입니다. 지리산에서는 폭우로 불어난 계곡물에 피서객 8명이 고립됐다 구조됐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제주 19곳과 부산 10곳 등 전국에서 주택 30동이 물에 잠기고 전남과 경남, 제주 등 농경지 2,400여 헥타르가 침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집계했습니다. 소방당국은 연약 지반을 중심으로 추가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최근 300mm 이상의 집중호우로 집안이 많이 침하되어 있습니다. 축대, 옹벽, 절개지, 공사장 및 노후 건축물에서는 붕괴 등 안전사고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바람의 영향 등 기상 상황을 주시하면서 취약 지역에 대한 순찰 활동을 이어나가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이희슬입니다. 새 아파트가 들어서면
당연히 승강기도 새 것이라고 여기기 마련이죠. 그런데 이 승강기가 아파트 공사 기간 내내 자재 등을 옮기는 데 이용돼 주민들이 입주할 때면 사실상 중고 승강기나 다름없다고 합니다. 그 실태를 강병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공사가 한창인 서울의 한 아파트 건설 현장. 건설 노동자들이 쉬지 않고 자재들을 승강기로 옮깁니다. 이 승강기는 공사가 끝나면 입주민들이 타게 될 승강기입니다. 이 틈으로 각종 이물질이 많이 유입돼서 제대로 동작이 될 수가 없죠. 이것도 다 흠집 난 상태로 고객한테 그냥 인도되는. 이렇게 공사 도중 사용된 승강기는 부품 일부를 교체하고 외장을 고친 뒤 새 승강기인 양 입주민들에게 넘겨집니다. 외장적으로는 이게 다 가려질 수가 있어요. 이거 되게 깔끔해요. 이 내부 안에 로프가 늘어나면요. 하루에 50건을 움직인다 그러면 공사용으로 사용하면 10배가 넘는다는. 공사 초기엔 일반적으로 인력과 자재를 건물 외벽에 공사용 리프트를 설치해 옮깁니다. 하지만 아파트 골조 공사가 끝나면 승강기를 설치해 리프트 대신 운반용으로 사용합니다. 비용 절감과 공사 기간 단축을 위해서라는데 때로 길게는 1년 가까이 승강기를 공사에 사용합니다. 건설사는 어쩔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자재 마감 다 해놓고 다 하려면 공사 기간이 연장되는 거 맞잖아요. 그럼 입주 시기가 다 있고 한데 그거를 늦출 수는 없잖아요.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입주민들의 안전입니다. 최소 몇 개월이든 2년이든 간에 공사용을 사용하고 나면은 이거는 정상적인 제품이 아니거든요. 근데 소비자들이 이 신품이 아닌 거를 받는다고 만약에 알면은 상당히 불안하고. 정부도 최근 이 같은 문제 때문에 건설사와 승강기 업체들과 함께 이와 관련한 법 개정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강병수입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김태한 대표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는 소식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영장 심사에서 삼성 측은 자본 잠식을 막기 위해 회계 기준을 변경했다고 말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러면서 나라가 어렵다며 눈물로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검찰은 이런 주장이야말로 분식회계를 인정한 것이라고 보고 구속영장 재청구를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세배 기자의 보도입니다. 삼성은 그동안 2015년 전까지는 미국 합작사 바이오젠이 보유한 콜옵션의 가치평가가 불가능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2015년 말에야 가치평가가 가능해지면서 부랴부랴 이를 반영해 회계 기준을 변경했다는 게 삼성 측 설명입니다. 하지만 19일 열린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에서 삼성 측은 이 같은 해명이 거짓임을 사실상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2014년부터 이미 콜옵션 가치를 평가했고 이 과정에 김 대표가 개입한 사실을 인정한 겁니다. 앞선 해명을 스스로 뒤집은 상황. 그러자 삼성 측은 다른 논리를 들고 나왔습니다. 콜옵션을 부채로 반영하면 삼성 바이오에피스가 자본 잠식에 빠지게 돼 이를 그냥 둘 수 없었다는 겁니다. 아무 문제가 없는 회사가 장부상 자본 잠식에 놓이게 된 만큼 회계 처리 방식을 변경했다는 논리입니다. 법원이 범죄 사실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한 것을 보면 삼성 측의 주장이 어느 정도는 받아들여진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김 대표는 재판 과정에서 바이오 산업의 미래 등 수사와는 관계없는 부분도 여러 차례 언급했습니다. 특히 일본과의 무역 분쟁 등 경제 상황과 국위까지 언급하면서 막판에는 눈물을 보이기까지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삼성 측의 이 같은 주장은 검찰이 확보한 진술과 증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만들어낸 논리라며 분식회계를 인정한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일정의 차질이 빚어졌지만 영장 재청구 등 계획대로 수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입니다. KBS 뉴스 정세배입니다. 고 노회찬 의원 일주기가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노회찬을 생각하면 함께 떠오르는 6411번 버스. 청소노동자의 팍팍한 삶을 담은 그의 6411번 버스 연설은 우리에게 더 나은 사회를 위한 과제를 던져줬는데요. 과연 새벽 첫 차를 타는 사람들의 삶은 얼마나 달라졌을까요? 김현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새로운 사람이 타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마치 고정석이 있는 것처럼 어느 중류소에서 누가 타고 강남 어느 중류소에서 누가 내린지 모두가 알고 있는 매우 특이한 버스입니다. 새벽 4시 6411번 버스에 불이 들어왔습니다. 첫 정류장, 벌써 사람들로 북적입니다.
집 앞 정류장을 두고 멀리까지 걸어온 사람도 있습니다. 2시, 2시 반 일어나요. 집 앞에서 타면 자리가 없으니까 종점까지 걸어와요. 한 10분, 20분에 떨어져요. 아침 시간에 다 맞춰야 되니까 우리 버스 출발 30분. 어느새 만원 버스가 됐습니다. 이 차를 또 19년째 타고 위에 터져요. 한 7, 80명 타고 다니는가 몰라요. 엄청 타요. 대부분 강남의 청소 노동자들입니다. 남들 출근 전에 일을 마쳐야 하는데 이 버스를 놓치면 큰일입니다. 차가 좀 일찍 왔으면 좀 일찍 왔으면 차 갈아탈 차 못 타면 20분씩 기다려야 돼요. 그나마 요즘은 나은 편입니다. 안 줬다니까 오늘은. 관계 다 꽂았던 게. 오늘은 그래도 한다는 거예요. 노회찬 전 의원 때문에 유명세를 탄 6411번 버스. 버스 안은 여전히 콩나물 시루 같습니다. 돌아가셨을 때는 얼마나 탔어요. 날마다 그냥. 날마다 탔지. 방송국마다. 근데 하나도 변화가 없어. 최근 서울시가 새벽 만원 버스를 줄이기 위해 증차를 했는데 6411번은 빠졌습니다. 1시간 넘게 꽉 찼던 버스는 일터가 있는 강남으로 넘어오고 나서야 자리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분들은 태어날 때부터 이름이 있었지만 그 이름으로 불리우지 않습니다. 그냥 청소하는 미화원일 뿐입니다. 이분들이야말로 투명 인간입니다. 존재하되 그 존재를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함께 살아가는 분들입니다. 수많은 투명 인간을 위해 정치가 존재해야 한다던 노회찬의 꿈. 여전히 미완성입니다. KBS 뉴스 김현주입니다. 자유형 사립고 재지정 평가에서 탈락한 서울 8개 자사고 학부모들이 오늘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문화행사에서 자사고 존치를 요구했습니다. 8개 자사고 소속 재학생 대표들도 무대에 올라 지정 취소에 반대한다고 밝혔고 행사를 마친 참가자들은 청와대 앞까지 행진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OECD 보건통계 2019를 분석한 결과 2017년 기준 한국인의 기대 수명은 82.7세로 2007년 79.2세와 비교하면 10년 사이 3.5년이 늘었습니다. OECD 평균 기대 수명은 80.7세입니다. 반면 우리 국민의 29.5%만 본인이 건강하다고 여겨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이란 혁명수비대가 현지 시간으로 지난 19일 호르무즈 해협에서 영국 유조선 스테나 임페로호를 억류하는 모습이 담긴 동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앞선 4일 영국령 지브롤터 해협에서는 이란 유조선이 시리아로 원유를 운반해 유럽연합의 제재를 위반했다며 지브롤터 당국이 해당 유조선을 납포했습니다. 중국 네이멍구 대추원에서 유목민 올림픽으로 불리는 나다무 대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1200여 년의 전통을 자랑하는 몽골족의 축제인데요. 말을 타고 활을 쏘며 대추원을 누비는 칭기즈칸의 후예들을 김명주 특파원이 만나봤습니다. 드넓게 펼쳐진 네이멍구 대초원. 수십 마리의 경주마들이 거침없이 내달립니다. 코올리게 시절부터 말을 타기 시작한다는 몽골족들. 몽고말 발원지에서 온 힘을 다해 채찍을 휘두르며 선두 다툼을 벌입니다. 8、9岁的时候就开始，蒙古族是马背民族，从他这个日常的生产生活方式，它是离不开马。 우락이라는 뜻의 나다무 대회는 매년 여름 열리는 몽골족 체육대회입니다. 중국 소수민족으로 살아가면서도 네이멍구 자치구 각 지역마다 1200여 년의 전통을 지켜가고 있습니다. 나다무 대회 경마는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키 140cm 이상과 이하 경기로 구분됩니다. 나이도 1살부터 5살까지 동갑들끼리만 경주 실력을 겨룹니다. 대초원 한쪽에선 몽골족 전통 복장의 군사들이 연신 활시위를 당겨댑니다. 1인당 5발을 쏘는데 칭기즈칸의 후예들답게 대부분 30m 거리 관역을 명중시킵니다. 征服这个世界的这个军区的这种器材，可汗那个成吉思汗也是这个职业，也是就是这个牛角弓，所以就我非常尊敬这个。 오는 24일까지 계속되는 나다무 대회 후반부에는 몽골족 전통 씨름 경기도 열릴 예정입니다. 非常的刺激吧，挺有意义。这个游牧民族的文化非常喜欢，因为每开这一次来一次。 몽골족이 이룩한 대초원의 향연은 중국 내 모든 민족이 함께 즐기는 관광 자원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네이멍구 자치구 다마오치에서 KBS 뉴스 김명주입니다.
한일 갈등 문제가 국제사회 공론의 장에 붙여질 한 주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로 모레 화요일입니다. 세계무역기구 WTO 일반이사회가 일본의 수출 규제 문제를 논의합니다. 우리나라와 일본이 처음으로 국제 무대에서 맞붙는 겁니다. 치열한 여론전이 예고되고 있는데요. 국제사회는 어느 쪽에 손을 들어줄까요? 주목해 보시죠. 일본이 우리나라를 수출 심사 우대 대상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죠. 이에 대한 일본 내 의견 수렴이 24일 마무리됩니다. 이를 토대로 일본이 제외 조치를 강행할 태세입니다. 폭주하는 일본 열차, 한일 두 나라뿐 아니라 세계 경제에도 불안 요인입니다. 목요일엔 우리나라의 경제 성적표가 나옵니다. 2분기 국내 총생산 성장률이 발표되는데요. 수출과 투자 부진으로 1% 안팎에 그칠 것이란 어두운 전망이 많습니다. 사법농단 의혹으로 구속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 보석으로 풀려날까요? 내일 판가름 납니다. 양 전 원장 측에선 오히려 조건이 붙는 보석은 싫다며 거부하고 있다고 하죠. 보석 조건을 둘러싼 논란이 일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다음 주 브리핑이었습니다.